채널A가 20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67명이 임기 중에 새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차익은 평균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개발 정보를 이용한 이해 충돌 논란이 예상됩니다. 단독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7만 명이나 늘어나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자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간 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히 모친이 별세한 부산으로 이동했고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가을철이면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점인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은행 열매의 심각한 악취 때문인데 악취를 없애기 위해 지역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1년 2개월의 월드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23개 도시에서 관객 206만 명을 모았는데 경제 효과가 5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방금 전인 7시 6분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문 대통령은 급히 부산으로 이동했는데요. 임종은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머니 별세 앞에서 극심한 대립을 벌여온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청와대도 장례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길 원하고 있는 만큼 조문과 조화도 받지 않고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강한옥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강 여사의 병세가 위독해져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부산으로 내려갔고 문 대통령은 오후 공식 일정을 마친 뒤 헬기를 타고 급히 이동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청와대 참모진들도 최소 인원만 부산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친의 별세에도 주어진 일정은 최대한 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달 3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네, 정치권은 어떤 반응들입니까? 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일제히 부산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논의해서 문상 인원이나 시간 등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했지만 강 여사의 별세로 정치권도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를 찾은 모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함경남도 출신의 실향민인 모친의 애틋한 마음이 컸고 모친은 병환 중에도 아들의 얼굴만 보면 기력을 회복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헬기를 이용해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기력을 되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8월부터는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 매달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대 출신 주치의를 발탁한 것도 어머니 건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향민이었던 어머니를 위해 북한에 있는 이모와의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며느리고, 예. 저기 국손자다. 제가 장남이고 이제 처 아들이. 장성환 뒤로 문 대통령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문 대통령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역할을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지켰고 또 희망을 찾았습니다. 두 모자는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머니를 통해 자립심을 배웠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강 여사는 우리 아들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새로 산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공시지가로만 무려 35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5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실태를 알려드립니다. 2016년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은 현재 247명입니다. 이 중 임기 시작 후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의원은 67명인데 땅을 산 의원은 14명, 주택을 산 의원은 45명입니다. 주택을 산 의원 중 46%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에 샀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자산은 임기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351억 원이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5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건데 이는 우리나라 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좀 너무 가진 사람들이 계속 가질 수 있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7억 2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증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임기 첫 때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김세연 의원으로 약 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입한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뛴 의원은 강길부 의원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실태를 들여다보니 자기 지역구에 집이나 땅을 샀는데 그 후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입니다. 서영수 의원이 지역구에 공동명의로 구입한 150평 규모 땅입니다. 당선 직후인 2016년 1억 5천만 원에 구입한 땅 가격은 3년 만에 2억 넘게 올랐습니다. 인근의 가산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이 구입한 땅은 개발 예정지 바로 앞. 토지 수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제 거래 가격은 4배 가까이 뛰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빠지잖아요. 완전 나가죠, 이제. 엄청 올랐어. 앞에 4배 정도 올랐어. 전부 지주가 돼가지고, 공부가 돼가지고. 서 의원은 자신의 땅 주변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땅을 산 뒤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나들목 설치를 승인받는가 하며 지난해엔 복합문화학습관을 건립하겠다며 230억 원의 예산을 짜냈습니다. 서 의원은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집을 지을 용도로 일단 공동명의로 샀을 거예요. 하지만 서 의원은 다른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땅 역시 2년 넘게 한 지역업체의 간이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개발 호재가 있는 안성 고삼저수지 인근 땅을 사들였고 2층짜리 이동식 주택을 지었습니다. 땅 사면은 미치진 않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오르지, 이건 모르지만 떨어지진 않죠. 대전 동구 이장호 의원은 역세권 개발이 추진 중인 대전역 바로 앞에 배우자 명의로 3층짜리 건물을 사들여 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전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일대를 조성을 한다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여기가 뜰 수밖에 없죠. 김학용 의원은 본인의 자택이 개발지역과 거리가 있어 수혜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장호 의원은 구입한 빌딩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내 지역구에 내가 집이나 땅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들의 항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은 국회의원이 땅과 집을 산다면 아무 곳이나 사진 않겠죠.
오를 곳에 사진 않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당선 전부터 청항역 신설과 송도역 KTX 완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천 연수구의 박찬대 의원. 동수의 지역인 청항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사실 노력을 하루도 청항역 신설을 잃은 적이 없었다.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에 6억 원대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 위치가 하필 송도역과 청항역 신설 예정지 사이입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박 의원 공약이 실현되면 집값은 급등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형적으로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KTX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조금 내렸다 이렇게 훅 또 뛰더라고요. 위치도 나쁘지는 않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국회 임기 중 자신의 지역구 내에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국회의원은 무려 32명. 국회의원은 지역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공익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나 땅을 구입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사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요? 반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본인이 그런 의도였다 하더라도 나타난 결과가 결국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거주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생기면 그건 이해충돌인 겁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탐사보도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사실 재테크하면 우리나라에선 부동산부터 떠오르긴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뭐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면서 이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 소위 비보도를 요구하면서요, 이 의원은 배우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산 사실을 이 재산 공개할 때 알았다. 그래서 이 배우자를 심하게 혼냈다. 그래서 참 망신스럽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매입이라는 해명도 여기 담긴 건데요. 이 망신스럽다면서도 정작 아직 처분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기획부동산에 이 땅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요. 역시 부부간 좀 큰 갈등을 빚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탐사팀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사실 지역에서 이 각종 개발 정보를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자신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동산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부동산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물을 가장해서 이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산 부동산만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속, 자녀의 부동산 구입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출인 의원만도 67명이나 돼서 저희 탐사팀도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네, 의원들은 그런데 자신이 샀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의원들은 나는 거주 목적으로 샀다거나 이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국회의원 업무와 이 개인의 이익이 겹치기만 해도 이해 충돌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이 투기 의도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참 좀 가려내거나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전에 이해 충돌 가능성을 좀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올해 1월에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을 때 각 당에서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걸 서로 내놨어요.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투자 이 부분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 보죠?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에요. 이 각 당과 이 정부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지금은 좀 모두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 이 주식은 그나마 이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무런 규제 사항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국민들의 이 부동산 투자 규제에는 좀 앞장을 서면서 이 정작 자신들을 이 규제할 이해충돌 법안 마련에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좀 임기가 시작되면은 이 부동산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임기 내 부동산 투기이익은 환수하는 등 이 관련 규정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내일은 탐사팀이 강남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한 의원들의 실태 준비했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정치권에서는 300석인 의원 정수를 오히려 10%, 즉 30석 늘리는 방안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의원 1명을 늘리면 연간 세금 8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탐욕 정치 세력 간의 야비일 뿐입니다. 의원수 확대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반대표를 찬성으로 돌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계획을 야합으로 간주한 겁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정략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의원수 확대를 원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을 불의당이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망각당, 기만당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10% 증원에 동의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심 대표는 의원수를 늘려도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300명 기준의 세비로 330명 세비를 주겠다는 건데 보좌진 인건비와 각종 지원 경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한 의원실당 연간 8억여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드렸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상을 뒤엎고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각 당이 협상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정작 여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를 12월 3일에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대치가 격렬해질 것을 우려해 협상할 시간을 한 달 넘게 준 겁니다. 문 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에는 선거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오늘 부의를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12월이 아닌 내년 1월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문 의장이 중재안에 여야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남은 기간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처음으로 관련된 입장을 밝힙니다.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 대표 측은 국민들이 느낀 상실감, 박탈감을 간과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시종일관 엄호해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으로 입장을 바꾼 건 당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압박 때문입니다. 초선 의원들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표명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총선에서 괜찮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당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조국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반발과 의원들의 압박을 모두 고려해
사과 대신 유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해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장서 비판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영민 기자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사를 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윤석열 총장의 공개되지 않은 발언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나쁜 놈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싶다고 말했단 겁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이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지난 8월 9일과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에 있었다며 이때는 검찰의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착수 전 시점이에요. 이 발언을 한 게요. 이 부탁을 한 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그렇죠. 8월 중순이니까요.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발언을 들은 A씨에게서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다른 취재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반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뭘까요? 예, 마지막 승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홍 전 대표의 총선 출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정치인의 총선 출마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에 이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봄에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인데 내가 여의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싸움꾼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 네, 다시 말해 싸움꾼 이미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으로 지켜가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9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출마해 홍 전 대표의 자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죠. 저희가 주목한 건 홍 전 대표 스스로 싸움꾼 이미지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로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네, 이때 문 대통령이 홍 전 대표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발언을 두고 최근 한 토론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거 막말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릇없이 일하면 그 막말이죠. 한 살, 객지에서는 10살만 먹는 거. 홍준표! 내가 몇 살 봐야? 맘먹을까? 아니 근데 유 장관은 고향 후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객지가 아니잖아. 홍 전 대표도 멋쩍은지 많이 웃었는데 홍 전 대표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싸움꾼 이미지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형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저녁 수원의 한 식당에서 뭉친 세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왼쪽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입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인데요. 아직은 어색한지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돌았을까요? 금세 형제처럼 친해집니다. 혼자 떨어져 있던 김경수 지사를 이재명 지사가 끌어당깁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재판을 받고 있어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합체 사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네, 세 사람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이잖아요. 왜 이렇게 뭉친 거죠?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죠. 반면에
양정철 원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친문 진영의 핵심 인사입니다. 결국은 친문과 비문이 화해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어제 만남으로 세 사람은 이제 친해진 건가요? 양 진영의 갈등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깊어졌죠. 특히 지난해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트위터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의심하자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면서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이때입니다. 기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 기사가 냈는데요. 자기가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래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뭉쳐야 이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게 정치권이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0일 만입니다. 오늘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조모 씨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영장 기각 뒤 휠체어에 앉은 채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검찰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자산관리공사로 떠넘겼다는 겁니다. 이미 조 씨에 대해 한 차례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같은 시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도 옆방으로 불렀는데 사라진 정 교수 노트북의 행방과 관련해 하나씩 진술을 맞춰보며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공개 소환 전면 폐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포토라인을 없애는 개혁안을 발표했죠. 또한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 개혁안의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파장이 법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구속 전 정경심 교수는 7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갖가지 의혹의 장본인이지만 해명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당일 법원 포토라인이 알 권리의 보루가 됐단 말도 나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잠정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논쟁이 한창이던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논의한 겁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회의 참석자들은 검찰도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를 법원이 공개할 순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시행 시점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로 정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정경심 교수 파장이 법원에까지 미친 셈입니다.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언론들이 대신 보여주는 포토라인 제도의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들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유지되는 것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토라인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권력층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끔찍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팔려고 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성이
집을 방문한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25살 남성이 홀로 사는 30대 여성 집에 찾아온 건 지난 21일 저녁.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여성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가구를 사겠다며 찾아온 겁니다. 집 안에 들어온 남성은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어제 말까지 얘기할 바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가구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한 이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남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을 하고 2명 이상의 동행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선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 원룸에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붙잡히는 등 1인 여성 가구를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 여는 소리도 들리고 문 열어라 이 소리도 많이 들리기도 했어요. 무섭긴 해요. 자기도 무섭고. 통계청이 집계한 여성 1인 가구는 291만 4천 가구, 2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는 정황이 점점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이춘재는 8차 범행을 저지른 집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고 진술했죠.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과 후 집 구조의 차이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안에서 13살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행 현장은 당시 이춘재의 자택과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이춘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집에 친구가 살았고 고교 시절 자주 드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고교 시절과 범행 시점은 5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이 이춘재의 친구는 이사를 갔고 피해자 가족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집의 구조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바뀐 집의 구조까지 정확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현장에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경찰은 8차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범행 장소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검증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집을 가본 게 처음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 친구 동생인데 동생 얼굴 본 적도 없고 그 집을 내가 가본 게 처음이고. 지난 주말 윤 씨를 조사한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윤 씨를 다시 불러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형제보상 논란 끝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퇴강그룹 회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엔 수천 명에게 고급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강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개인 회원권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 국내 최고가 수준의 골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골프장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 4,300여 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던 경제관료부터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 청와대 고위 인사, 체육계 인사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몰랐어요, 나는. 골프 접대 그런 건 아니고, 의원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친 건데, 뭐. 이 전 회장은 골프장의 상품권을 태강그룹 계열사들에게 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했던 이 전 회장이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그동안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IS 수계, 알바그다디를 잡은 4발 달린 영웅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잡았던 군견과 같은 종이라는데 한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프간 주재 미군과 함께 파견된 군견 말리노이즈. 적진에 가장 먼저 진입해 수색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이번 알바그다디 습격의 영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공개한 군견도 벨기에 산 말리노이즈입니다. 특공대원이나 로봇보다 먼저 은신처에 진입해 알바그다디를 몰아세웠고 막다른 곳에 몰린 그는 결국 자폭했습니다. The dog, the K9, the military working dog, performed a tremendous service as they all do in a variety of situations. Slightly wounded and fully recovering. 이런 가운데 미국은 숨진 알바그다디의 시신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 오사마 빌라덴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최후가 찍힌 영상을 공개할 뜻을 비쳤습니다. By considering releasing video footage of the raid, and we may take certain parts of it and release it. 한편 숨진 알바그다디에 이어 IS를 이끌 후임자로는 화괴자라는 별명을 가진 압둘라 카르다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현수아입니다. 민심을 모르는 정치인의 경솔한 한마디, 나라 건너 소식이어도 화가 납니다. 태풍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나는 비의 남자라는 농담을 던진 사람, 일본의 방위상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한 달 새 강한 태풍이 연이어 휩쓸고 간 일본 간토 지방에는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90명에 달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을 농담 소재로 삼았던 정치인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고개를 숙였습니다.ご不快な思いをされた方に改めて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문부과학상은 입시와 관련해 분수에 맞게 승부하라는 말을 했다가 돈 없는 학생들을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英語試験ですけれども2回の試験を全力で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の思いで発言をしたものです。受験生の皆さんに対して不安や不快感を与え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と考えており 지난달 임명된 경제산업상은 금품 스캔들로 44일 만에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立場を考えて言うべきだ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10명 중 5명이 아베 정권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긴장감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망언 파문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길의 낭만에 심취했다가 어디선가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죠. 은행나무 열매 때문인데 가을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은행나무 문제를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해 가로수로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가을철이면 고치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점인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공원과 길가에 늘어서 가을 정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하지만 문제는 은행 열매입니다. 거리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는 언젠가부터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인데 냄새의 원인은 껍질에 있는 은행산과 빌로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엄청 냄새 나요. 이거 갖고 집에 들어가면 냄새 엄청 나. 씻어야 돼. 신발 다 씻어야 돼. 갖고 다니는데 차에 이제 밟으면 또 차에서도 냄새가 나고. 은행나무 주변 상인들도 악취와 바닥에 눌어붙은 찌꺼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조심해라. 손님이 발길을 돌릴까봐 치우고 또 치워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쓸고 돌아보면 이 정도 또 떨어졌으니까. 환경미화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해보지만 무용지물. 아침에 깨끗이 끓였는데 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눌러붙어서 굳어버리면 찔리질 않아요. 은행 열매 악취는 어느 정도일까? 암모니아 냄새를 측정하는 기계로 재보니 280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하수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악취가 측정될까요? 은행 열매와 비교해서 바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냄새가 하수도 악취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가을마다 반복되는 냄새 전쟁 때문에 전국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나무를 흔들어 털어버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장대를 하다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많이 이제 부러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기계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따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로 진동을 일으키자 은행 열매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한 그루당 50kg이 넘는 은행이 나옵니다.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를 아예 뽑아버리고 수나무나 다른 종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느티나무로 지금 수종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약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세금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암나무 교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 다른 방법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은행나무에 그물망을 설치해 열매를 받아냅니다. 밝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악취가 별로 안 나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나무는 그러나 매연을 줄여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마구잡이로 뽑아내기보다는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김진희가 한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폭증한 정반대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조사 방법 탓에 늘었다고 하는데 홍유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단과는 딴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정규직은 35만 명 정도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86만 7천 명 늘었습니다. 200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이 변경된 탓에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1년 만에 최소 36만 명 넘게 늘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 차관까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통계를 가지고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업 현장에선 아우성이 나옵니다.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우선은 하고 있고요. 정규직이 많진 않는 건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합니다. 경기 하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결합되면서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 참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검찰이 회원수가 130만 명에 이르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와 모회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게 기소 이유인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비용을 더 주더라도 고품질 이동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는 시민들은 검찰의 결정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너무 택시업계 쪽이 조금 텃세 부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다른 이제 서비스들이 있으면 좀 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서비스끼리 경쟁도 붙어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없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산업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법과 제도가 쫓아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택시에 비해 느슨한 타다 운전 자격이나 택시 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들보다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쉽게 택시를 탈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어플까지 깔아가면서 그렇게 할
9천여 명에 이르는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가 사라질까 불안해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행 서비스는 계속된다지만 신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타다 운행사의 박재욱 대표는 검찰의 결정은 창업가에게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타다가 당장 사업을 접고 재판에 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처럼 타다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규제를 푸는데도 하세월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공유경제 벤처기업 1세대 조산구 대표. 2012년부터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시장은 해외 숙박 공유 업체가 점령했습니다. 도시에서 내국인의 숙박 공유를 금지한 현행법에 막혀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관련된 법이 한 줄도 바뀌지 않았어요. 역차별 이슈, 그다음에 불합리한 어떤 숙소 등록 요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이슈가 많이 자주 됐었거든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통과 업종이 제한적인 데다가 사업화 속도가 곧 생명인 벤처기업에겐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기존 업계 반발도 큽니다. 3년 전 국내 최초로 카풀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라졌고 차량 공유업체인 타다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정부가 해도 된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기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하자는 우리 제안에 북한은 하루 만에 만날 필요 없이 문서로 얘기하자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바로 이 말 때문인데요. 정부는 개별 관광 같은 이 창의적 해법으로 금강산 관광객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되더라도 금강산에서 인증샷 한 장 남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일까요? 실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카메라 모두 사용이 어렵습니다. 유엔이 해당 부품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며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나 휴대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부 카메라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통일부가 펴낸 북한 방문 길라잡이를 보면 이 160mm 이상의 고배율 렌즈가 달린 사진기나 24배 줌 이상의 줌 렌즈가 달린 비디오 카메라는 갖고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득석 카메라나 줌 기능이 안 되는 이 구형 디지털 카메라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지난해 방북 당시 구형 디지털 카메라로 세계 총수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줬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형 카메라라고 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강산에서 제한적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지만 카메라 사양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마지막 콘서트가 지금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용 기자, 뜨거운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까지 콘서트장 안에 있다가 잠시 밖에 나왔는데 함성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팬들은 밖에서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콘서트장 안은 4만 4천 명 관중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에너지로 방탄소년단 노래처럼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인근은 주말 놀이공원처럼 인파로 붐볐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팬들의 응원 광고로 방탄소년단 전시장 같았고 대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데만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몰려 세계인의 축제 같았습니다. 8번 콘서트 많이 오고 홍콩이나 일본, 필리핀도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도 막건도 방탄소년단 파이팅! 방탄소년단 사랑해! 방탄소년단 보러 했어. 오늘 공연은 지난해 8월 시작된 러브 유어셀프 투어와 올해 시작된 스피크 유어셀프 투어까지 1년 2개월간의 투어 전체를 마무리하는 무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62차례의 공연을 통해 206만 명을 모았고 한국 최초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이어 아랍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해외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공연엔 특허청이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섰고 지방 관객을 위해 고속철 열차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연평균 5조 5천억 원의 경제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천되는 방탄소년단. 11월과 12월 일본에서 팬미팅을 가진 뒤 당분간 공식 일정 없이 다음 앨범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채널A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등 기자 5명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특정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번 보도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널A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역 최다승에 빛나는 두산의 배영수가 프로 20년 야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한국 시리즈 4차전 기억나시나요?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영수 배영수를 외칩니다. 감독의 투수 방문 횟수 초과로 몸을 풀던 배영수가 얼떨결에 마무리에 중책을 마친 건데요. 마무리에 중책을 받고 마운드에 올라온 배영수 선수의 표정 이렇게 해맑을 수 없습니다. 자신감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호를 삼진으로 잡은 뒤 보란듯이 가슴을 툭툭 쳐보는데요. 곧바로 센즈까지 땅볼로 처리하며 두산의 통산 6번째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138승, 현역 최다승에 빛나는 배영수의 프로무대 마지막 투구였습니다. 후배들이 와서 형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저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드디어 해내는구나 라는 그런 정말 마지막 2000년 삼성에 입단 후 20년간 활약한 배영수는 이제 지도자로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준비합니다. 두산과 키움 선수들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오늘은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합류해 또 한 번의 우승을 외쳤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두산의 우승을 이끈 안방만인 박세영, 그리고 키움의 불펜 야구를 지도했던 조상우. 어제 이적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서 동지로 만났습니다. 조상우 선수도 원체 좋은 공을 갖고 있고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펜에서 좀 좋은 얘기 해주고 골도 잘 받아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는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냥. 두산과 키움 선수 11명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전원 소집된 대표팀. 오늘은 상무 피닉스 야구단과 연습 경기까지 가지며 실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본선행 티켓 2장을 놓고 벌어지는 예선에서 가장 경계할 팀은 쿠바. 이번 일본 시리즈를 주도한 소프트뱅크 3인방이 주요 견제 대상입니다.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은 이번 주 푸에르토리코와 연습 경기로 몸풀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올해 프로농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예능 프로에서 소위 먹방으로 뜬 LG 현지엽 감독인데요. 신인 드래프트 추첨 때 단 5%의 확률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꼴찌 탈출도 가능할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으로 동작 하나하나 체크하는 현지엽 감독. 선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데 아직도 시즌 초반이고 또 저희 팀 선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LG는 2승 7패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 하지만 현지엽 감독은 행운의 사나이였습니다. 어제 신인 드래프트 추첨에서 1순위로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단 5%의 확률로 행운을 잡은 겁니다. LG는 김종규를 대신해 센터 유망주를 영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위 먹방으로 뜬 현지엽 감독. 성적 부진 탓에 현직 감독의 예능 프로 출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침체된 프로농구 인기 부활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5%의 기적을 이룬 현지엽 감독이 꼴찌 탈출의 반전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황사가 몰려오면서 노랗고 뿌연 하늘에 종일 갑갑하셨죠. 가을에 황사가 오는 건 흔치가 않은데 10월 황사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내몽골에서 생겨난 황사가 기압고를 타고 흘러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밤사이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며 미세먼지를 밀어내주겠습니다. 동시에 11월 말 정도의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아침 기온이 내륙에서는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고 특히 강원 산지는 오늘보다도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륙에서는 이른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얼 수 있는데요.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 짙으니까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5도, 세종 3도, 철원은 1도 등으로 싸늘한 아침이 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열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슈퍼의총,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초선 의원들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초심이 흔들린 것 아닌가 아파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여당 후배를 향한 선배 정치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